3장 언어에서 언어라는 마치 의식처럼 자연히 생겨나는 것이다. 다른 이들과의 사소한 교류로부터 또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마르크스, 마리오, 불면증 환자, 회의적인 문에 난독증 환자를 합치면 뭐가 되게? 모르겠는데 매일 밤을 새며 세상에 개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고민하느라 스스로 정신을 들들 뽑는 사람이 되지. 윌리스 무한재미청에서 언어. 옆방에는 커다란 녹색 앵무새가 있다. 나는 그리스 북동서의 데살로니키 지방의 한 아파트에 와 있었다. 혹시나 앵무새가 밤새 깍깍대면 잠을 설치가 싶어서 나는 다가가서 인사라도 해보기로 했다. 야시야시. 그렇게 한 순간 내가 아는 모든 그리스 어휘를 몽땅 소진해버렸다. 그런데 앵무새가 나를 유심히 쳐다보는 게 아닌가? 심지어 동공이 확장되는 것까지 보였다. 그때 나는 맛보았다. 이중 언어 사용자가 외국어를 쓸 때 늘 느낄 법한 일시적인 스로타인 상승의 쾌감을 말이다. 그 외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이들이 알아줄 때 느낄 수혜를 말이다. 그 앵무새는 내게 하다까지 해왔다. 나는 앵무새와의 만남이 성공적이었다고 들렸다. 사실 나는 다중언어 사용자들에 대한 컨퍼런스의 창립자 그리스에 와 있는 참이었다. 다중언어 사용자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 책을 지킬 목적이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물들을 만나보기 위해서가 아니던가?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말이다. 자연에게 이해받기 또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분야다. 적절하게 자신만만하지 않은 이상. 통해서 물론 나는 다중언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글쎄 이 언어를 할 줄 알았지만은 영국인으로서는 특이하게 그건 내가 일본에서 8년간 살았기 때문이다. 일본 체력이 어느 날 그들의 언어를 더 배울수록 생활이 더 즐거워지는 것을 뚜렷이 느꼈다. 그 나라의 문화도 더 존중하게 되고 일본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낼 수 있었다. 나는 한때 프랑스어도 제법 잘하는 편이었다. 학연을 대해 프랑스어 과목을 좋아해서 뿐 아니라 박사학위를 위한 현장 연구 때문에 프랑스에서 여름을 3번이나 보냈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 머리 어딘가 프랑스어가 남아있을 것이다. 또 학창시절 독일어도 배웠지만 당시에는 별로 잘 따라오지 못했다. 지금은 좋아하지만 여하튼 나는 현재 다중언어 사용자들에 대해서 배우러 그리스에 와 있다. 이들이 얼마나 말하기를 좋아하면 하나의 언어로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한 말을 하겠는가. 심지어 12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모두 휴가 때 해외에 나가서 현지의 언어를 말하지 못해서 얼굴을 붉힌 경험이 있지 않은가? 이 컨퍼런스에 참가한 내가 딱 그랬다. 아마 거기 모인 이들 중에서 내가 가장 구사하는 언어 수가 적었을 거다. 앞으로 이 장에서 우리는 여러 언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들을 만나볼 것이다. 또한 다중언어 사용자의 장점에 대한 증거들도 살펴볼 거다.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중언어 사용자와 일본인에 대해서 유전적인 차이점이 있는지를 상세히 해보기로 하자. 처음으로 만나볼 인물은 아길레스, 본격의 위험 있는 태도 중년의 외국인. 내가 그를 그리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 버디건이 있고 셔츠가 길어져서 마법사 망토를 변하는 상상을 해봤다. 그도 그렇게 그는 지시가 오로를 보면 어쩐지 기적적인 분위기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는 소규모의 팬 무리도 이끌고 다녔다. 그가 가까이 오면은 사람들은 경외로 목소리를 낮추려고 그중 용감한 이는 셀피를 찍자고 처먹이 되었다. 누군가 내게 말하기를 아길레스는 세계 제일의 다중언어 사용자라고 했다. 그는 역시 70개의 언어를 공부했으며 그중에 적어도 50개의 언어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 그는 그저 다중언어를 말하는 그에게 너무 써버렸다. 말하자면 그는 하이퍼 폴리글로트 즉 전위적인 다중언어 구사자인 것이다.
하이퍼클레어스의 영예는 10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될 수 있다. 물론 국제 하이퍼 폴리글로 연합은 6개 이상의 언어에 능통하면 멤버십 자격을 부여하지 말이다. 하이퍼 폴리글로스의 세계에서 ILS는 정석이었다. 다중언어 운영의 적극적인 인물이었으니 말이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 나는 말을 기회를 기다렸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목을 목에 명찰을 걸고 있었다. 명찰에는 국회의원과 함께 이런 서격을 적혀 있었다. 제게 이러저런 언어로 말을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컨퍼런스 참석자들에게 존경하는 꾸러미의 다양한 국기 모양의 스티커가 들어있었는데 이를 명찰에 붙여서 자신이 아는 언어를 표시하도록 한 것이었다. 나는 영국과 일본의 국기 스티커를 붙였다. 그런데 ILS는 저런 악기가 완전히 스티커로 가득 차 있었다. 심지어 나는 그 중에 많은 국기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한편 ILS는 누군가가 유유히 한국어로 당선을 나누고 있었다. 내 주위 모든 이들이 다양한 언어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가 흩어져서 또 다른 언어로 대화를 시작하곤 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누가 내게 다른 언어란 마치 회전하는 롤렛 같다고 했다. 롤렛이 다음에 가리키는 언어로 바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셔터가 내려진 뒤 완전히 다른 언어는 새로운 커튼이 쳐지는 것 같다고 했다. 새로운 몸짓 언어와 억양주저 및 얼굴 표정, 사회적인 관행을 포함해서 말이다. ILS는 자기 자신도 인정하는 고도 강력자였다. 이런 컨퍼런스 다른 언어가 구사자에게 동물의 이상을 깨달았다. 첫째는 무작정 외국 사회로 뛰어들어서 언어를 습득하는 거요. 무작으로 책과 함께 고도 이상의 최강을 찾으려는 거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에 해당하는 ILS와 행사장 뒤쪽의 어두운 곳도 대화를 하는 것은 어쩐지 어려웠다. ILS가 말하는 그의 동기에는 언어를 배워서 그 언어로 문학 작품을 읽게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 라틴어가 거대 모르드어 같은 사어를 배운 것도 그 이유가 같단다. 미국에서 대학 과정을 다니는 고대 프랑스어와 독일어, 라틴어, 그리스어, 산스크리트를 배웠다. 박사 과정을 위해서 베를린으로 이주해서는 스웨덴어, 네덜란드 같은 게르만 언어를 배웠다. 그런데도 그는 더 큰 도전을 했다. 그래서 한국 한동대에서 교수직을 맡았다고 한다. 그는 이 시기를 수도성시기라고 그런다고 했다. 다중언어 구사자의 꿈을 마침내 이룬 때라고 했다. 그는 이 시기에 외딴 집에 갇혀서 매일 시기에 몇십 개 언어를 공부했다. 하루에 18시간을 매진한 적도 있었다. 그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다중언어 이제 뭐 페르시아, 러시아, 아이슬란드 어떤 걸 익혔다. 글쎄 그가 배운 언어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나열하지 못하겠다. 다중언어 구사자가 될 운명이었어야 ILS가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대학 도서관 사석이었는데 여러 언어를 구사했다고 한다. ILS는 이를 쓴 그의 아버지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은 아버지가 그에게 언어 공부를 격려한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그의 가족이 세계적 언어를 옮겨 다니며 살았음에도 ILS는 영어만을 쓰며 컸다. 자신의 성장사를 털어놓는 그의 말도 어딘가에 약간의 소원을 미쳤다. 갑자기 궁금해졌다. 혹시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가 다중언어 능력이 된 건가? 아닐까? 아니면 그의 유전적인 이성을 느끼고 있는 걸까? 이런 다시 말해서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그의 언어 학습에 최적화된 뇌를 가진 걸까? 아니면 그의 언어적인 성공과 욕심이 아버지의 직업적인 영향 때문이었을까? 만약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면 아마 외할머니부터 온 겁니다. ILS가 말했다. 그의 할머니는 미국 중수본 출신의 독일 이민자로 영어와 독일어 이중언어를 쓰면서 살았다. 그녀는 그래서 스페인어에 푹 빠졌다고 한다. 그래서 독학으로 스페인어를 공부해서 멕시코로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수준에 이르렀다. 포르투갈어도 배웠다. 결국 그녀는 네 언어의 전문 번역가이자 통역가로 일했다고 한다. 물론 가족의 영향도 유전적인 환경적인 형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중언어 유전자라는 것은 없을 거다. 하지만 어쨌든 ILS는 할머니로부터 굉장히 유리한 점을 물려받은 셈이다. ILS의 자녀들은 어떨까? 그는 내 질문을 했더니 우선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 못했다. 언제는 그의 아버지와 멋진 다중언어 안주를 맺고 지낸다는 거였다. 나는 이를 그가 아버지와 여러 언어로 대화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어쨌든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대로 자녀들에게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아들들하고는 늘 불어로 대화를 하죠.
또 라틴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를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다른 경험을 하면서 크는 거지요. 이 장은 언어에 대한 장이지 아들과 아버지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은 아니다. 여하튼 여기서도 영역과 예전의 영향이 동시에 미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아기로서는 언어학습을 신체의 기능에 비유한다. 가진 언어를 마치 스포츠나 육상 경기처럼 접근할 수 있어요. 혹은 정신운동처럼 말이죠. 실행하기 위해서 따라야 할 규칙이나 준수할 점이 있는 겁니다. 경기란 재미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나 재미있고 보람차고 행복을 느끼게 되죠. 물론 세상에는 나를 행복하게 할 일이 무엇이 많아요. 하지만 저를 보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건 자기주도 학습이죠. 더 재미있는 건 없어요. 사실 하이퍼 폴리글로트들이 딴 세상 사람들 같아 보이기는 한다. 물론 겉보기는 남들과 다르고 없지만 이들은 일종의 형태의 원형의 힘을 발휘한다. 그야말로 소통이라는 슈퍼파워인 것이다. 이들은 이를 적극으로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간다. 그러니 각국의 정복을 위해서 언어학자들을 섭외하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다정언어 구사자들과 하이퍼 폴리글로트의 뇌는 하나의 언어만을 구사하는 이들의 뇌와는 다르다. 이는 여러 가지 증거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867년부터 30년까지 살았던 독일에 의한 에밀 그레버스의 뇌절단 사례를 들 수 있다. 다정언어 서유의 전설로서 약 65개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랍어에서부터 중국, 터키, 시베리아, 그리스, 일본에 이르기까지 그는 터무니없이 빠른 속도로 언어를 습득하는 놀라운 능력이 소유했다. 예를 들어 아르메니아 영어의 전형으로 단계에서 우수한 단계까지 가는데 단 2주가 걸렸다고 한다. 그레버스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은 내 연구소에 그의 뇌를 기증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리고 2000년에 뇌과학자들이 그레버스의 뇌를 관찰했는데 일본인들의 뇌와 비교할 때 브로카의 영역에 구조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브로카의 영역은 뇌 전두엽 피질 내 어느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진 부위다. 또한 그레버스의 양쪽 뇌의 반구도 일반인들의 것과 비해서 더 미주층적이었다. 당신의 그의 뇌는 특별한 데가 있었던 거다. 그레버스가 특별한 부위에 생겼다는 한 건지로 모른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조기 몸을 단련시킴과 비슷하게 뇌를 단련시키는 일이다. 사용적인 뇌 부위를 더욱 강화시키고 유연하게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자기 문제나 달걀의 문제에 수백개가 등장한다. 스웨덴의 런던대학교 심리학과에 재직 중인 요한 테마 마테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탐색해봤다. 지금까지 스웨덴에서 어느 군복무를 실행했는데 외국 능력자들은 스웨덴 군대 통역학교에 지원할 수 있었다. 선발 교육은 매우 까다로웠다. 마테소는 약 500에서 3,000명 사이의 지원자들 중에서 30%만이 입학을 허가받았다고 한다. 마테소와 같은 이들은 선발교육 군복무에 내를 관찰했다. 이들은 우선 해머 크기를 측정했다. 그리고 3개월의 고강도적으로 훈련 무기를 특별히 관찰, 통제집단은 스웨덴 의미학 대학의 의과 대학생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모두 열심히 공부하는 전문으로 구성한 것이다. 전 장관이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이들이었다. 결과는 이렇다. 실험집단의 영화의 크기가 외국어 훈련 도중 증명 것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특히 가장 높은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달성한 참가자들의 해마 크기가 가장 커졌다. 해마는 바다 동물 해마의 모양을 닮은 쌍으로서 DNA 비결 밑에 숨겨져 있는 부위이다. DNA 비결은 의식과 관련된 고도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로 알츠하이머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부위다. 알츠하이머의 나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뇌가 보여서 뇌절단 수술을 관찰하며 이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 이미 적절된 뇌라는 실험을 위해서 여러 번 조각으로 잘라져 있었다. 그리고 마치 식료품종 판매대의 행처럼 펼쳐져 있었다. 물론 마테선의 연구는 뇌의 크기를 측정해서 참가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하진 않았다. fMRI 뇌 스캔을 사용했으니까 뇌 스캔 결과에 따르면 가장 고난도의 외국 능력을 습득한 참가자의 오른쪽 해마가 가장 높은 유연성을 갖고 있었다. 또 왼쪽 상측부 1항이라는 뇌 부위도 마찬가지였다. 왼쪽 상측부 1항은 머리를 측면에서 바라볼 때 기위에 위치하는 뇌역을 가리킨다. 마테선의 전무 연구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자. 마테선의 10주 코스의 이탈리아 학습 기간 내내
쓰게 되는 참가들이 너희가 어떻게 변하리라 하였다. 이를 연구전에 모집한 참가자들이 외국어 내에서 가리었다. 그저 모집한 것도 내서 동문한 한국어를 쓰게 되는 들였다. 하지만 연구팀은 이번에도 새 언어를 배우지 않은 단교 집단에 비해 참가자들의 오른쪽 해마가 변한 것을 발견했다. 특히 내 이론들의 원체격인 해석질 구조가 말이다. 이처럼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뇌를 재정비하게 한다. 이런 사실이 이정어나 메타정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서 알츠하이머 발병에 지원하는 결과는 어떻게 영험한 걸까? 바로 도토화된 해마가 알츠하이머의 악영향에 대항하여 더 오래도록 버티고 더 돕는 것일 거란 거다. 안타깝게도 고작 이정 언어를 쓰는 애들은 해마에 충분한 고음악을 생산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다.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의 모리스 브리먼과 동료들은 이 해마의 보호 효과에 대해서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몇몇 연구들에서 두 개의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알츠하이머의 발병을 약 5년까지 늦춘다는 결과에 도달했음을 발견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동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4개 이상의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마의 보호 효과는 인지유지라는 개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지유지란 몸이 병에 의한 뇌 손상을 보호해주는 뇌의 변화를 이끄는다. 마트스의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해마의 보호 효과처럼 말이다. 해마의 보호 효과는 외국어 실력보다는 학습에 들인 시간과 더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뇌를 활용할 때 뇌 그대로 이득이 되는 거지요. 단지 언어학습뿐만 아니란 말이죠. 뇌는 마치 일반적인 그러니까 같거든요. 이 말을 들으니 일본어를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어 학습은 실제로 뇌에 귀중한 심리학적인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어 학습 부족에는 미미하다. 반대로 이적 언어 사용자들은 한 언어만 쓰는 이들에 비해서 각각 언어에서 오히려 약간 적은 정도다. 외국 학습이 조금 더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적 언어 사용자들이 한 언어만 말하는 이들보다 더 많은 연목을 볼 수 있지 않은가? 다중언어 구사자들이 만나서 저가는 뒤에 내가 알게 된 사실은 또 있다. 그 중에 몇몇은 외국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영향을 시도가 주적했던 것이다. 특정 외국어를 할 때마다 성격이 그에 맞게 변하는 것 같다고 말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쓰는 포르투갈어를 말하는 매력 있게 느껴진다는 것 같고, 러시아로 말하면 좀 우울해지는 느낌, 프랑스어 말하면 사색적이고, 멕시코 스페인어로 말하면 경성해지는 느낌, 나도 확실히 영어로 말할 때보다 일본어로 말할 때 우회적이라는 느낌이, 물론 이런 느낌들은 단순히 각 국가에 주는 고정관념을 언어에 투영시키는 건지도 모른다. 아니면 언어가 우리에게 주는 제약일 수도 있고 말이다. 실제로 우리의 성격이 변한 건 아닐 거다. 언어에서도 영어를 쓸 때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고의 파트는 바뀐다고 주장했다. 특정 언어의 문화적인 특성 때문이다. 여하튼 아킬레스는 외국어 때문에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건 그거보다 내성적인 척벌 같은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기도 모른다. 교체를 설정이 정선한 다중언어 구사자이기도 하고 말이네요. 이 다중언어 컴퍼스 주소자인 싱코드가 그런 일사를 했다. 테살로니키 소재 행정부대 어디서 여러 언어로 농담을 했다. 그러면 진지장스럽게 넷지 애니메이션 주제가로 25개의 언어로 불러보기로 문자를 내놓는 것이다. 나중에는 여러 언어로 부른 넷이코를 유튜브에 찾아왔다. 내 딸을 가르치니 그는 엘사 겨울왕국의 주인공 중국어 피아노 독일어 부르는 걸 보고는 화들짝 놀랐다. 싱코드는 1970년에 유명한 웰스 경제적인 셰스터에서 태어났다. 점점 영국의 다중언어적인 사람이라 불린다. 물론은 이 타이틀을 불문하였다. 여하튼 컨퍼런스에서 그는 25에서 30개 언어로 행보하며 작업을 했다. 그는 집에서도
하루에 5개의 언어로 늘 얘기한다고 했다. 마게도냐, 영어,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직장에서 14개의 언어를 쓴다. 그는 다중언어, SNS,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일한다. 그리고 여태까지 50개의 언어를 공부해왔다. 그는 사회에서 충분한 외국어 학습자의 전문가로였다. 어려서 모국어만 쓰며 컸을 때는 외국어 의향을 흉내내는 걸 즐겼다고 한다. 가족과 휴가를 가면 외국에서 온 아이들을 만나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외국어를 적응하면은 내가 말하는 방식도 바뀌고 늘 궁금했어요. 시를 해봤더니 외국어 문학관의 시 섞어들어갈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되더군요. 신코드는 대학에서 여러 언어들을 익혔다. 또 파티에 참석하면 유머리 조머리를 옮겨다니며 여러 외국어를 썼다. 그가 외국어 공부로부터 얻는 것은 아킬레스로 얻는 것과 다른 셈. 그는 나와의 대화 도중에 자신이 가장 말하기 좋아하는 언어는 아이슬란드라고 했다. 아이슬란드어로 뭐라고 말해도 하려는 것이다. 그의 말을 듣니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정말 정통 북유럽어처럼 들렸다. 싱코드의 원래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말할 때 정말 숨소리가 많이 섞인 성긴 소리가 아주 여가 엘보 같은 느낌이 나요. 저는 그런 섬세한 특징을 얼마나 쫓아보는가. 방금 글로서 가장 좋은 언어는 조지어라고 했다. 조지어의 영어를 직접 보니 그의 신경을 앓게 했다. 조지어의 알파벳이 너무 아름다웠답니다. 마치 저자가 토익하는 알파벳 차가운 부분을 주시에 느껴졌다. 전부들 성감이 몇몇 다중언어 고수들이 반농담처럼 내게 말했다. 자신들은 건국적으로는 신문을 받고 있느라고 말이다. 강박장애. 늦은 나이인 48에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다른 대한 도전을 수행하려면 당연히 상당한 동기가 필요하다. 러시아 동서를 들여다보느라고 밤을 새는 것은 예산 일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싱코트도 외국어 학습장이란 당연한 유행이었다고 생각할까? 컨퍼런스에 모인 이들 중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의욕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두 외국어를 잘하고 같은 마음으로 외국어를 사랑하는 이들이죠. 이들은 자신은 외향적이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의 특징에 들어맞는 이들이 많지요. 이는 사실 다중언어 구사자 커뮤니티 인물이기도 해요. 싱커들은 또 다중언어 구사자들 중에서 자신을 사회적으로 어설프다게 느끼거나 대중 앞에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을 거라고 했다. 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도 많다. 심지어 남들같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 물론 다중언어 구사자이 되면서 자폐 스펙트럼에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강력 정례적인 성격을 지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특징들이 보이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이다. 나는 외국어로 생각하고 작업을 하는 것을 같은 운영체계에서 소프트웨어만 바꾸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 내면의 경쟁이 성격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외국의 새로운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말이다. 한편 외국어를 구사하는 데에 좀 더 심하고 놀라운 효과가 있다. 바로 외국어가 우리의 도덕적인 경험을 바꿔준다는 것이다. 외국어를 쓰면 사고를 할 때 좀 더 실용주의자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위험한 작업을 요청하면서 외국어만 쓰도록 정리하면 어떨까? 다른 외국어를 쓰며 같은 작업을 할 때보다 더 합리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시카고 대학의 기자에 의해서 수행된 바 있다. 예를 들어서 심리학의 고전적인 실험인 트롤리 딜레마 기차, 트롤리라는 기차에 대한 연구가 있다. 트롤리 딜레마에서 실험 참가들은 달리는 트롤리 기차가 5명을 치러 가는 상황을 목격해 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한다. 우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죽도록 놔둘 수 있다. 또 스위스로 트롤리의 방향을 바꿔서 기차를 단 한 사람만 있는 다른 트롤리로 옮길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스위스를 다니는 것을 지켰다. 5명 대신에 한 사람을 후원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도덕적인 딜레마가 전부 불켜진다. 스위스는 참가자들이 육교에서 한편 등한 남자 옆에 서 있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달리는 트롤리가 5명을 체류한다. 이번에는 5명이 오르면 옆에 빙등한 사내를 직접 미로 윗배 밑에 떨어뜨려야 한다. 트롤리가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트롤리가 멈춰서서 5명을 죽이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이 두 번째 시나리오의 도덕적 증거가 훨씬 심하다고 보았다. 너무나 격설적인 데다가 공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시각 그런 이 실험의 전문자들 외국으로